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대한민국 15년 전쟁, 끝나지 않은 빨치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15년씩이나 전쟁을 했었나요? 라는 의구심이 들죠.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구심이 아니 들게 하는 파트가 없는 줄로 아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세력들과 함께 15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6.25 전쟁도 3년인데 과연 15년 전쟁. 그 전에 제가 약간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웅진 출판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라는 만화 시리즈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상이 나오는 부분에 15권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바로 빨치산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군경 토벌대와 좌익 빨치산의 전투가 벌어졌다는 언급을 보며 그때 10살도 안 됐죠. 제가 9살인가 8살인가 9살인가 그랬는데 지리산은 알겠는데 빨치산은 어디 있는 산이지? 지리산에 빨갱이들이 들어가서 빨갱이들이 판치는 산이라고 해서 빨치산이라 부르나 보다. 참으로 저도 해맑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나마 빨치산을 빨치산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잖이 계실 것 같아요. 자매품으로 미얀마의 아웅산을 아웅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건 텀이죠. 북괴 게릴라들이 저지른 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 사건을 달리는 아웅산 만행이라고도 하는데 아웅산 장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미얀마에 아웅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테러가 벌어졌나 싶은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대충 뭐 요렇게요.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엄밀히 따지면 아웅산 묘소지요.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입니다. 방송사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이 빨치산의 뜻은 비정규 유격전 요원, 오늘은 파르티잔입니다. 이 단어가 러시아에서 많이 쓰여져서요. 노어 발음으로는 파르티잔이 됐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로컬라이징 되어 빨치산이 됐죠.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 사람을 뜻하는 루스키가 우리나라식으로 러스케가 된 것처럼 파르티잔이 빨치산으로 이제 발음이 꼬인 거예요. 사실 의미는 말 그대로 정규 군인이 아니면서 유격전을 펼치는 쉽게 말해 의병, 게릴라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근데 단어 자체가 소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유독 빨치산은 공산당 게릴라를 의미하는 용법이 됐죠. 솔직히 어감상으로도 빨치산 그러면 좀 빨갱이가 바로 딱 떠오르잖아요. 솔직히 되게 잘 맞는 단어라니까. 국내 한정으로 무장공비라는 표현과도 상통합니다. 흔히 북괴의 난파공장원을 뜻하는 공비란 단어는 원래 공산비적패의 줄인 말입니다. 난파공장원들을 이제 민가를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고 폐악질을 일삼는 비적대에 비유해서 공산비적대라 불렀고 그것이 줄여져서 공비가 된 겁니다. 다만 공비와 빨치산의 다른 점은 공비는 작정하고 북괴가 훈련시켜 보낸 간첩들이에요. 무장간첩들. 근데 빨치산은 정규 훈련을 받지 않은 국내 자생적 종북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9대1 정도로 공산당 게릴라를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을 뿐이지 빨치산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국내와 북한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 북괴군과 맞서 싸웠던 유격대들도 당대에는 빨치산이라고 불렀어요. 반공 빨치산이라 불렀지. 용어가 정립되면서 반공 유격대로 이제 용어가 확정된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로 비교해보면 정규신학대학을 나와서 목회자 안수를 받은 교역자들은 정규군입니다. 그렇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빨치산이라 할 수 있겠죠? 이반하면 이제 개념 정립은 되셨을 거예요. 빨치산을 산 이름으로 알고 있던 어린 시절에도 군경 토벌대와 빨치산의 전투로 지리산이 피로 물들었다는 기록을 읽으며 간담이 서늘했는데 크고 나서 철이 든 후에 다시 빨치산에 대한 연구를 하며 살펴보니까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얘네들이 처음 등장한 게 1946년입니다. 거의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등장했어요. 얘네들이. 대구 11 사건으로 공산당 활동이 비합법화되자 남로당이 야산들을 조직하여 게릴라 활동을 펼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최후의 빨치산 요원이 체포된 건 1963년, 마지막으로 자살한 요원의 시신이 발견된 게 1964년.
자그마치 17년, 18년에 걸친 대전쟁이었던 거죠. 14연대의 반란이 진압된 후 그 잔당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한 1948년부터 계산해도 무려 15년입니다. 세계 전쟁사 전체를 조감해봐도 비정규 유격전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역사가 없었고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만한 대사건이었단 말이죠.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 해부터 등장해서 6.25 전쟁이 끝나고도 10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종결된 이 엄청난 전쟁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런 무장공비의 소탕작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마디로 월남전을 능가하는 대전쟁입니다. 이 빨치산들, 속칭 인민유격대는 베트콩의 롤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베트콩이 적화통일 후 토사구팽으로 숙청당했다 생각하시지만 절반의 진실이에요. 애초에 베트콩 자체가 순도 100% 빨갱이 클럽이 아닙니다. 월남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계열 불문하고 섞어찌개로 죄다 모인 조직이죠. 적화통일로 빨갱이가 아닌 계열들은 일부 숙청됐지만 주요 인사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공산정권에서도 요직에 올랐고 적화통일 당대의 월맹 공산당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베트콩의 업적을 축소했던 것도 재평가됐어요. 현재 베트남 역사에서는 베트콩을 남베트남 해방군으로 칭합니다. 북베트남 인민군의 연합조직으로 적화통일에 기여한 동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트콩은 베트남 조국 전선으로 개편되어 현재 이루고 있고 지금은 베트남 최대 정치단체로 무려 베트남 공산당까지 흡수하여 베트남 국회의원의 99%를 차지하는 무지막지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적화통일 후에 토사구팽으로 숙청됐다라고만 알고 있는 베트콩의 의외의 결말입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이 질서를 잡는 가운데 쓸데없이 너무 자유를 많이 베풀어 공산당마저 합법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공산당 간판을 걸고 활동하던 중 자금 조달 플러스 사회 혼란을 위해 저지른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조선이 정판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위조 집회를 만든 거예요. 당연히 이쪽은 이제 공산당에서 운영하던 데였고 조선 공산당 즉 남로당이 피크에 몰렸습니다. 그해 1946년 대구 11 폭동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을 저질렀죠. 결국 박헌영을 비롯한 지도부가 월북해버리고 국내에 남은 잔당들은 지하 활동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회와 국군을 대상으로 공작은 꾸준히 해서 1948년이 되면 국군의 10%가 빨갱이, 국회의원 13명이 빨갱이 첩자일 만큼 성과를 올리기는 하나 남로당 자체에 무장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월북하여 더부살이 신세였던 박헌영은 김일성이 가진 강력한 북괴군과 안전부, 사회안전부 조직에 밀려서 발언권이 약했습니다. 이에 박헌영은 자신들의 무장단체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그리하여 만들어진 게 야산대. 그야말로 야산에 숨어있다가 밤이면 경찰서나 우파 청년단 사무실을 습격하는 정도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히트 앤 런으로 치고 빠지는 작란을 치며 엄니앞니 내공을 쌓아가던 중 1948년 총선거가 준비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려 그에 반발하여 겸사겸사 방해도 할 겸 처음으로 대규모 봉기로 한 건 터뜨렸으니 그것이 바로 50 총선거 한 달 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나 걔네들이 깜빡했죠. 하필 거기가 섬이야. 육지와 단절되어 주변 지역 남로당과 손발이 맞았어요. 대한민국 군경의 전면 토벌이 전개되자 싸그리 소탕되었고 1년쯤 지나자 아예 제주도 내의 빨치산 세력은 깨끗이 포맷. 마침내 제주도는 빨갱이 청정구역이 되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판돈보다 개평이 더 많죠. 정작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폭동보다 그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려고 보내려던 군대가 총창을 거꾸로 잡고 일어나는 그 무슨 여수 순천 10.19 사건 다르게는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벌어져 더욱 큰 이슈가 됐는데 천우 신조로 이들 빨갱이 국군의 반란은 8일 천하에 그쳤고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지창수 상사를 비롯한 반란군의 패잔병들이 지리산으로 패퇴하여 그곳에 빨치산과 합류함으로써 14연대 반란 사건은 종지부를 뿡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15년 전쟁 빨치산 내전에 막이 올랐죠. 좀 얘기를 뒤로 돌려보면 1948년 5월에 총선거가 치러지고 8월에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 북괴에서도 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짜고 치는 고돌이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 쇼를 벌였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남조선 대표 대의원들도 뽑기로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출마하여 선거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빨치산들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지역민들에게 투표를 받았고 1080명의 선거인단을 뽑은 후 1002명을 월북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중에 360명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다시 여담 한마디 할게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괴 최고인민회의는 정원이 687명입니다. 그 당시 정원의 반이 넘는 360명을 남조선 대표로 채움으로써 자신들이 남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졌다. 그렇게 선전하려 했던 거예요. 이 짓이 훗날 한 번 더 비슷하게 재현된 것은 정정. 지금은 이제 정원이 687명인데 이 당시에는 정원이 572명이었습니다. 근데 정원의 반이 넘는 360명을 남조선 대표로 채운 것은 바로 그때도 우리나라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인구가 2배 정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구 비례를 나름 족도 친절하게 고려해 준 겁니다. 예? 이런 짓이 훗날 한 번 더 비슷하게 재현된 것은 통일의 꽃 림수경이가 무단 월북하여 평양 세계학생축전에서 남한 대표로 참석했던 사건이에요. 그 행사의 위상을 높여준 물론 행사를 주도한 김정일의 위세를 한껏 높여주어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무도한 역적질인데 림수경을 북으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청와대에 앉아 있었던 림종석 수령입니다. 이 임시 림씨들 이거 왜 이래? 에? 하지만 쪽수만 채우고 앉아 있는 건 저도 도움 안 되죠. 월북한 남로당 지도부는 이 사람들을 재활용할 생각했어요. 그 재활용 방법은 강동 정치학원이라는 빨치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다시 남쪽으로 내려보내 빨치산 활동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아주 실미도 돋네요. 그나마 이 제대로 전투 교육을 받은 월북자들이 다시 내려와 빨치산에 합류하자 빨치산의 전투력은 한층 보강됐는데 그래도 제주 폭동을 진압하느라 군과 경찰의 서서히 펄을 때라 쭈뼛쭈뼛하며 눈치만 보고 있을 무렵 14연대 반란군의 폐잔병들이 우르르 몰려와 지리산에 합류하여 빨치산의 전력은 다시 한 번 더 대폭 상승했고 마침내 빨치산은 이 정도면 한판 붙어볼 만하다 싶었는지 전면적인 도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이 거점을 설치하고서 산만 해도 뭐 이랬습니다. 이거 많다. 그다음에 구례 전부 다 이 전라도 지역이네. 이쪽에 출몰하여 관공서를 습격하고 방화와 약탈을 일삼았는데 이 지역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살았죠. 낮에는 군과 경찰이 몰려와 빨치산을 도왔다고 곤장을 치고 밤에는 빨치산이 몰려와 군경을 도왔다고 주리를 트니 인외마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일 황당한 경우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총뿌리를 들이대고 너 좌냐 우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는데 어떻게 이거 한마디 대답이 생사를 가르는 기가 막힌 눈물의 곡절입니다. 저기 어쨌든 뭐 이런 빨치산 전쟁은 그 총기를 들고 일어난 그 하나의 폭동이죠. 폭동은 진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육부는 호남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빨치산 도발에 착수했어요. 49년 3월 1단계로 이제 빨치산의 활동지역 내에 있는 촌락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2단계로 각 산들을 순차적으로 뒤지고 이렇게 빨치산들을 지리산 일대로 몰아넣은 후 3단계로 집중 토벌하겠다는 정말 토끼몰이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작전이 한창이던 무렵 3파선 북을해서 북괴군의 도발이 심해지자 토벌부대는 대거 전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틈에 빨치산 500명이 지리산에서 덕유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군경과의 쫓고 쫓기는 공방전이 벌어졌고 마침내 4월 8일 주막집 여주인의 협조로 반선리에서 반란군 지휘관 홍순석 중위와 주요 간부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주막집 여주인이 이제 이 반란군 간부들한테 술을 진탕 먹이고 푹 재운 거죠. 이 여주인은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이 빨치산들의 보복으로 정말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에휴. 이래서 이 협조자에 대한 사후 조치와 AS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다른 지역으로 뭐 이사를 시켜주던가 하여튼 뭐 무슨 술을 그렇게 강구했었어야 되는데. 아휴. 어쨌든 이때 이제 안 죽고 다친 채로 도망쳤던 김지회 중위는 4월 13일 5일 후인 4월 13일에 시체가 발견돼서 사망이 확인됐죠. 이렇게 14연대 반란의 주모자인 김지회, 홍순석은 모두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후 1950년 2월 말까지 빨치산과의 전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556회 출연, 연 인원 12,366명. 그러니까 12,300명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각각의 출연한 횟수에서 각 출연 횟수마다 이제 나온 출연한 인원들을 그냥 다 총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인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작전 결과는 사살 365명, 생포 187명, 귀순 4,964명, 와요. 아지트 파괴 169개소. 이제 빨치산 전쟁은 거의 진압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해 6월 북괴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고 낙동강 전선까지 국군이 패퇴함에 따라 북괴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빨치산들은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 점령군 행세를 하며 폐악질이 끊이지 않았죠. 북에서 내려온 북괴군이 그 동네 지리를 어떻게 알아? 누가 지주고 누가 자본가고 누가 관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 동네 빨치산들이 북괴군의 내비게이션 노릇을 해준 겁니다. 단순히 길잡이만 해준 게 아니라 양민들 학살을 하는데 북괴군보다 이 빨치산의 행패가 더 악랄했습니다. 원래 알던 놈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 그러나 하늘이 도와 이들 북괴군의 점령과 빨치산의 폐악질은 100일 천하로 마쳤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며 북괴군이 앞뒤로 포위됨에 따라 다시 북괴군의 전열은 무너졌습니다. 북괴군 패잔병들과 나고병들은 빨치산에 합류하여 또다시 우르르 산으로 몰려들어갔죠. 반란군 정도가 아니라 작정한 정규군 패잔병들이 합류하니 빨치산의 행악은 더욱 극심했고 결국 고심하던 국군은 아예 빨치산 소탕만 목적으로 사단급 부대 하나를 새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국군 11사단입니다. 49년에 들어서면서 14연대 반란군의 주모자들이 제거되고 빨치산이 수세에 몰리자 북에서는 아예 조선인민유격대라는 이름으로 빨치산을 난파시켜서 계속해서 병력 충원을 시도했습니다. 이 난파된 인원들은 그 남로당파 그 사람들이죠. 그렇게 꺼질 듯 말 듯 하면서도 명맥을 이어오던 빨치산은 1951년 8월경에는 총병력 3,842명에 이르는 대집단이 되었고 남부군이라는 명칭으로 부대 편제를 갖췄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도 참으로 개이득이 하나 있었어. 게릴라 투쟁을 벌이다 빨치산들이 북괴군의 점령 후 산에서 내려와 이제 통치 기관에 합류했잖아요. 그때 원래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이제 북괴군에 다 반납을 했는데 전세가 밀리면 북괴군이 퇴각하면서 그렇게 빨치산이 반납한 무기들까지 다 들고 북괴군이 도망쳤다고요. 그러니까 빨치산들 대부분이 무기가 없어진 상황에서 시즌2를 찍게 됐습니다. 요 위에 3,842명 중에서 무장을 갖춘 인원은 766명뿐이었다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이 빨치산은 어떻게든 활로를 찾기 위해 더 폐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민들이 추수만 끝내놓으면 내려와서 1년치 식량을 다 빼들어가는 것은 물론 소, 돼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젊은 청년들까지 납치해서 산으로 끌고 갔죠. 이런 짓은 북괴군 패잔병들이 참여하며 쪽수가 2배로 불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국군은 1951년 11월 말에 백선엽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여 빨치산 토벌작전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이 난다. 석 달 후인 1952년 2월까지 빨치산 5,009명을 사살, 3,968명을 생포, 45명이 귀순하고 아지트 341개소가 파괴되는 성과를 올렸고 52년 4월에는 드디어 국내 잔존 빨치산이 2,07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53년 7월에 6.25 전쟁은 끝났고 국군은 모든 전력을 빨치산과의 전투에 투입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제 빨치산의 운명은 일식집 셰프 앞에 생선입니다. 마음대로 사시미를 뜰 수 있게 됐어요. 이 와중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빨치산 내부에서 팀킬이 벌어져. 북한에서 박헌영 계열이 숙청되는 것과 맞추어 빨치산 내에서도 박헌영의 신복이자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 숙청되어 김일성이 보낸 자객들에게 처형을 당하는 팀킬을 벌어졌습니다. 빨치산 수계 이현상의 시신은 경찰 수색대에 회수되어 서울로 보내졌죠. 방부 처리된 후에 창경궁 앞 도로변에서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전시되었으니 역적의 최후에 딱 맞는 효수라 하겠습니다.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의 최후는 빨치산들에게서 거의 사형선고였습니다. 53년 9월 그가 죽고 2개월 후인 11월 27일에 부사령관 이영회가 전투 중에 사살당했는데 얘는 과거 14연대 상사 출신이에요. 반란에 가담한 자로 이제 빨치산 지휘관 중 가장 유격진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주요 직책자들의 최후를 회고해보자면 남로당 군사부 총책 이재복이부터 시작해서 15연대장 최남근 중령 반란군
처형 사살 처형 김일성에 의해 처형. 아따 제일 오래 살았는데 김일성한테 죽었네. 이강국 김수임은 애인 사이입니다. 드라마 서울 1945년의 모델이에요. 김수임은 미군 장교들을 후려서 첩보를 빼내는 활동이 가히 마타하리에 비견할 만한 판무 파탈의 여간첩이었죠. 자, 성시백 6.25전쟁 터지고 이틀 뒤에 처형. 성시백은 국회 뿌락치 사건의 주역이자 김일성의 직계입니다. 남한 내 공작의 사령탑이었죠. 50 총선거 당시 당선자 198명 중 62명이 성시백에게서 정치 자금을 받아먹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미군 철수하는 그 유엔 탄원서에 서명해준 62명이 왜 그 서명해준지 알겠죠? 이 양반이 귀순한 남로당 서울시당 총책 홍빈표의 밀고로 체포되어 서울 함락 하루 전에 처형되었습니다. 아이고. 지창수 이 사람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이제 처형됐죠. 자, 남로당 총책 김삼룡이 이주하 처형 남로당 위원장 박헌영과 남북은 총사령관 이현상은 김일성에 의해 처형. 와우. 이의 뒀습니다. 이 현상에 이어 이영회가 죽자 빨치산은 제대로 사양길에 접어들어 나머지 지도급들도 차례로 죽어 나자빠졌으니 사살, 자살, 자폭, 처형, 자폭, 사망. 이 사람은 그 전혀 제일 오래 살았네요. 89년도에 김사몽이 54년 1월 14일 체포된 뒤에 무기징역으로 이제 콩만 먹다가 88년에 풀려나 1년 뒤에 요로암으로 죽었습니다. 어이구 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네. 유병장수허지요. 이런 빨갱이들은. 마지막 빨치산 지도자인 남도부가 54년 말에 체포됐었죠. 빨치산은 드디어 지도자들을 다 잃었어요. 또 도는 신세에 물렸습니다. 55년 4월 1일은 빨치산 잔당이 59명, 56년 12월 30일에는 43명이 확인됐죠. 참 바퀴벌레나 쥐새끼 같은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이렇게 최후 발악을 하던 빨치산들은 61년 겨울에 이은조가 사살되고 63년 11월 12일 산청에서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과 이홍희가 잠복하던 경찰들에게 걸려들었어. 이홍희는 사살, 정순덕은 체포.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964년 마지막 빨치산에 자살한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마침내 기나긴 전쟁의 막을 내렸습니다. 빨치산이 결국 진압된 데야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지리산을 비롯한 태백산맥 일대의 기후상 하계야 어떻게 개겨도 겨울이 되면 애로사항이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빨치산의 3대 가고 중에 괴 맞아 죽을 가고 굶어 죽을 가고에 이어 얼어 죽을 가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겨울이 되면 눈이 쌓여서 발자국이 남으니까 날 잡아줍쇼 하는 거지. 산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앉아서 얼어 죽지. 매해 겨울이 지나면 빨치산 숫자가 알아서 줄어들었던 겁니다. 오토매틱 구조조정이야. 우리나라 국군 장성들 중에 동장군이 있었나봐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빨치산 활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지원입니다. 괜히 옛날에 그 모택동의 홍군에서도 3대 기후를 파랑주의가 쳤던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도 빨치산들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죄다 병신 테크트를 터뜨렸네. 태백산맥 일대에는 빈농들과 화전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계급투쟁이니 공산혁명이니 씨부제껴도 그거 먹는 거요? 이런다니까.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에 빨치산 군량미 못한다고 노략질을 해대고 군과 경찰을 도왔다고 주민들을 죽여대니 민심이 돌아서겠어요? 안 돌아서겠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 이탈로 인해서 식량 보급이 안 되니까. 식량도 보급이 안 되는데 무기는 어디서 조달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장 인원보다 비무장 인원이 원래 더 많았어요. 빨치산이. 그러니까 전투가 안 되지. 식량과 무기도 보급이 안 되는데 약은 어디서 구해와?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 하면 떼죽음을 당하는 게 일상사였습니다. 더러운 위생 상태도 시너지 효과에. 네 번째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의 굳센 토벌 의지였죠. 국군 11사단과 8사단을 비롯한 정규군 외에도
경찰의 톱을 의지 또한 높았습니다. 투입된 부대만 해도 행정, 경찰, 전경, 의용 경찰대 그 외에도 주민들의 자생적 의병 부대로 향토방위대, 청년방위대,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전력은 빨치산 포로와 투항병으로 편성된 사찰 유격대. 이들은 투항 또는 체포 당시에 빨치산 복장과 장비 그대로 갖춰 입고 들고 쌀보급만 군경으로부터 받으면서 산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그야말로 빨치산을 갈아 마셔버리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빨치산과 빨치산의 맞짱인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무기 장비 지원과 미 해병대의 지원까지 덧붙여지면 빨치산이 당해낼 재간이 없지. 여섯 번째, 빨치산의 사령탑인 남로당이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하며 대가리가 잘린 판국이 됐습니다. 게다가 빨치산 내부에서도 김일성파, 박헌영파가 갈려 서로 총질을 해대니까. 아니 병사 한 명이 아쉬운데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일곱 번째, 그놈의 빨치산 지도부라는 인간들부터가 정말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전사들이 아닙니다. 북괴군의 점령 당시 지역을 통치하던 행정조직, 당조직이 그대로 산으로 숨어든 거니까 전투 경험이 없다시피 하죠. 위에서 나열된 도당위원장 어쩌고 하는 것들도 모스크바 공산 대학을 다녀온 인텔리 빨갱이지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도 문인 작가예요. 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타고난 근성으로 몸으로 부딪히며 빨치산 전술을 체득해 레전드를 찍은 히어로이지. 이런 유격전에 이영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휘를 맡고 구성원들도 반란군의 정규군 패잔병들이었으니까 게릴라 전술은 그냥 자기들이 손에 익은 전면 정규전으로 쳐들어가는 짓을 한다니까. 그렇게 판판이 개발살이 나는 자살골을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단위의 게릴라 습격전을 펼친 게 아니라 중대급 대대급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군과 경찰의 방어선을 정면으로 들이치는 그딴 식의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유격대의 뜻이 뭔지 모르나? 여덟 번째요. 아이고 많다. 빨치산 자체가 군사 집단이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자생적 종북 세력들이다 보니 이게 정말 군사와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약자와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젊은 남녀로 구성된 빨치산 요원들이 먹여 살려야 될 군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쓸데없는 기사도 정신이라 해야 할지. 대부분의 전투에서 여성 대원들을 투입하지 않고 남성들만 내보내서 싸우게 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젊은 남자들이 부족해져서 환자들과 여성 대원 비율이 높아져 버렸지. 결국 전투 집단으로서는 정말 비효율적인 악순환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군사부와 당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공산당의 특성상 사령부도 2개, 간부 비중이 오지게 높아졌죠. 농담 아니라 평대원보다 간부가 더 많은 징이 됐습니다. 남북은 승리 사단이 170명인데 승리요? 버닝썬인가? 사단 본부의 사단장, 정치위원 이하 군사부, 정치부 간부 9명, 간부 대우를 받는 작가, 시인, 화가, 기자가 있으면 이것들은 또 뭐예요? 사단 이하 3개 연대와 사단 정찰대 연대장과 연대 정치지도원들이 있는데 연대 인원이 40명이면서 그 안에 대대장, 소대장, 부대장 이걸 어떻게 쪼갤 거요? 네? 그나마 원래부터 빨치산을 하던 남로단계나 14연대 출신은 그나마 바깥을 좀 했어요. 근데 6.25 때 북괴군을 따라 내려온 북로당 출신들은 그야말로 전투에는 문외한이라 반만 축내는 시객들이란 말입니다. 위에서 요 있잖아요. 작가, 시인, 화가, 기자 요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빨치산 대원들한테 노래 가르치고 교양강좌, 구연동화 보여주는 예술 문화활동 지랄병 산속에 처박혀가 쥐새끼처럼 살면서 할 건 다 하고 댕기죠. 저 모양이니 그 간부들을 봉양하느라. 참고로 이 작가, 시인, 화가, 기자들도 다 간부들입니다. 와우. 그러니 요 간부 놈씨들 봉양하느라 전투원들은 등골이 빠지고 등골 브레이크. 가면 갈수록 밥벌레들, 여자들, 환자들만 남아도는 정신 나간 모양새가 된 겁니다. 왜 밥벌레가 누구냐고요? 자, 요런 새끼들은 하루 자는데도 1인용 막 사짓고 휘장을 둘러치고 자는 요 산중 귀족질을 했다니까.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이도 쫓기는 와중에도 부하들이 판창까지 해다가 밥상 차려봤지.
이런 새끼들이 밥벌레지. 예? 하다 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이 산속에 오래 살다 보니 진짜로 산적들처럼 기강이 해해졌는데 산중처라 쓰고 성노예라고 읽는 파트너를 뒀다니까. 일반 대원들의 반감을 사서 빨치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거지. 아까 위에서 뭐 사살, 자살 뭐 저 막 나열된 빨치산 지도급들이 죽어 자빠질 때는 옆에 이런 산중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현상에는 딸뻘 되는 하수복이를 방준표는 25살 어린 신단순을 산중처로 개새끼들 봤나 이래. 이 신단순은 무려 전투원 한 명을 전담으로 붙여 이동할 때 업고 다니도록 하는 이 걸어다니는 1호차여 VIP 대우. 이 꼴을 보는 빨치산들이 열이 받나 안 받나. 이런 식의 기강문란은 심각한 사기자를 불렀고 전남 도당위원장 전인수가 부하들한테 처형당하는 학생상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유. 빨치산의 기대와 달리 애초부터 북괴의 김일성은 그들을 대한민국 정부의 뒷목을 잡게 하는 올가미로만 사용하고 버리는 패로밖에 생각 안 했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령만 내리고 그 어떤 지원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박헌영에 이어 빨치산들도 결국 토사 구팽할 숙청 대상에 불과했죠. 그 숙청의 방법이란 어떤 서포트도 없이 방치, 한국 군경에 의해 모조리 진압당하도록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예 휴전 협정 때부터 이 빨치산들 몽땅 송환할 테니 데려가라 했지만 김일성은 빨치산의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빨치산들의 자수와 투항이 줄을 이었죠. 김일성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상부의 명령으로 지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위장 전향했던 빨치산들도 진짜로 전향해버렸을 정도였습니다. 막말로 이 양반들이 입산해서 빨치산 투쟁을 벌인 게 뭐 때문인데 제2전선을 형성해서 적화통일을 돌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의 수뇌부인 남로당이 김일성의 손에 숙청되고 그 김일성도 자기들을 버렸으니 이제는 뭐 때문에 계속 싸워야 하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한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가 다 종합되어 있죠. 빨치산의 멸망은 사필 규정입니다. 참고로 빨치산 참모장 성일기의 여동생인 성혜림이 김일성의 본초로 김정남의 생모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개당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 그러지. 이러한 빨치산들의 15년 대전쟁의 기록은 이제 항복하거나 체포된 후 전향한 빨치산들 중 특히 빨치산들 중에서 이제 문인들이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지필되거나 혹은 빨치산 출신자들의 증언과 구술을 받아서 기록됐어요. 이것을 일컬어 빨치산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정순덕 씨는 그 마지막으로 1963년에 마지막으로 체포된 빨치산 여자 요원이었죠. 이 정충재 씨는 그 유명한 부산 문현동 어뢰공장 황금 사건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정지아 이 사람은 좀 종북 성향이래요. 제목이 빨치산의 딸인데 이 작가 아버지가 전남도당 조직 부부장 정운창, 모친은 남부군 정치지도원 이옥남. 와우. 나오자마자 최근 1990년에 쓴 작품이라는데 최근 압수 출판사 대표는 콩밥, 작가는 집행유예, 최근 10년간 판매금지. 지금은 살 수 있겠네요. 출판사는 뭔 죄야? 29년 전이 근 30년 전이니까 이 작가가 지금 한 50대 중반이 넘었겠습니다. 자, 계속 쭉 나옵니다. 남도부, 여순비. 이 책은 제가 직접 읽어봤어요. 이현상 평전도 읽어봤고. 태백산매. 이 책이 되게 재밌긴 재밌대요. 아주 야하대 책이. 조정래 태백산맥은 국내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빨치산이 멸망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대략 어디서 끝나냐면은 막 빨치산들이 다시 입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하대치가 다시 결의를 다지면서 산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끝나는 거였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결말은 이제 체포돼서 비전형 장기수로 수감됐던 하대치가 감옥에서 광주 5.18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맺으려던 것이었대요. 아주 대표적인 좌빨 소설입니다. 이렇게 빨치산이 이제는 문학 소재로 장르로까지 나오고 있지. 누구나 느끼기에는 이제 얘네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적폐들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1963년 마지막 빨치산의 체포, 64년의 마지막 빨치산의 시체 발견으로 더 이상 빨치산은 등장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리라 확신하는 게 맞지만 그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은 빨치산 전쟁이겠어요? 터벌 끝에 살아남은 빨치산들은 전향서를 쓴 사람들은 방면됐습니다. 석방됐어요. 전향서를 쓰지 않고 끝내 빨갱이로 길이 보전하리라 다짐한 자들은 비전향 장기수라 하여 그야말로 최장 43년까지 콩밥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못 견디고 공산당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래서 안 하겠어 다시는 안 하겠어 하고 전향서를 쓰고 나오거나 혹은 내가 왜 영상이라 적었지? 김영삼, 김대중 시절 몇 차례에 걸쳐 북송해버려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향서를 쓰고 나간 사람들 중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적폐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향했다 해가지고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 대부분은 그냥 사회 정치에서 평범하게 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못하여 그놈의 직업병으로 북괴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생들과 접촉하여 의식화 작업에 열과성을 다했죠. 마침내 광주 5.18 사건으로 반정부적 열기가 높아지자 이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결속, 이른바 주사파의 원로 스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전향서를 쓰고 나올 무렵 서울에서 빈민으로 살다가 그때는 뭐 다들 가난했으니까 도시개발로 서울에서 밀려나며 경기도 광주 대단지로 유입됐어요. 근처에 가까운 대학교인 외국어대학 용인 캠퍼스 학생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용인 캠퍼스의 학생들 중 뛰어난 혁명가 후보생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새끼가 아니고 이석기. 그가 지도하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경기동부 지부 일명 경기동부연합은 15년 전쟁 끝에 멸절된 것으로 여겨졌던 빨치산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마침내 2013년 8월 28일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 발각되며 빨치산의 후예 이석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진태 국회의원에 의해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고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콩밥을 먹는 중입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마침내 대한민국에 좌파 정권을 수립되었고 이 기나긴 대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두사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조금 섭해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석기 하니까 생각났네. 와우. 손석희 이름을 이제 맞춰야 되는 스피드 퀴즈에서 김흥국 씨가 한마디 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지난번에 내란 음모랑 이름이 비슷해. 이석기. 여기서 바로 손석희 하고 맞췄는데 이석기, 손석희. 와우. 내란 음모. 비슷합니다. 참 세상은 넓고 빨치산은 많군요.